했었지만. 화면을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지고 얼굴 가운데 좀 나오게 해주실래요? 지금 약간 위로.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앞에 거에 의하면 인구 추계를 50년 이후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72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총 27가지 경우의 수, 고위, 중위, 저위, 그리고 각각 또 이제 9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총 27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중위를 추정 시나리오를 한 건데요. 이 책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철희 교수님의 분석은 2072년까지 총 인구는 30%가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30% 포인트가 빠지게 된다. 그래서 총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지만 총 노동 감소는 점진적일 수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이제 총 인구와 총 노동 개념을 구분한 게 저는 이 책 전체 핵심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아주 노동경제학다운 접근인데요. 그래서 청년 노동을 더 활용하고 여성 노동을 더 활용하고 노인 노동을 더 활용하고 생산성을 더 활용하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풀로 땡기면 그게 H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러면 실은 별일 없다. 이게 이제 이 책 전체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좀 이제 접근이 새로웠던 게 있었고요. 어떤 좀 앞에서 뭐 우리 정하은 작가님, 뭐 조재순 보좌관님 등등 얘기했지만 약간 사안을 쪼개가지고 인수분해해가지고 접근했던 게 가장 큰 건데, 다만 우리 윤범기 기자가 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가 그 OECD 일반적인 국가에 비해서 50대 노동력의 고용 참여율이 적어요. 우리나라 50대 고용 참여 그 경제활동 참가율은 왜 적은지 하는 거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 이유예요. 연공급 임금 체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봉기, 조재순, 최병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연공급 임금 체계를 불법으로 한다. 그러면 임금 피크제도 사라지고 MBN 기자들이나 PD도 다 정년 퇴직을 해도 관계 없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냐는 별개 문제지만 예컨대 그 연공급 임금 체계나 호봉급 임금 체계를 법으로 금지해 버리면 당연히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50대 정년까지 고용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구 감소 문제와 별개로 현재 50대 노동력이 정년제도 문제와 인구 문제와 아무 관계없이도 적은 이유는 연공급 임금 체계 때문인데 이것도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철희 교수님의 접근법에는 어떤 게 돼 있냐면 한국이 다 OECD처럼 뭔가 다 할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노동력도 OECD 또는 일본 정도. 노인은 근데 또 다르게 이미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좀 더 하는 거.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가 안 되는 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한국의 우리나라가 뭐 저도 이제 가사 분담을 뭐 이렇게 좀 그 성실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사 분담률이 되게 적다고 그래요. 남녀 간의 가사 분담이 적고 가사 분담이 적으면 여성의 경찰동 참가율이 아마 여성의 하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가정 양립 또는 어떤 가사 분담 이런 거를 얼마나 할 수 있냐 문제랑 실은 연결돼 있는데 그냥 이철희 교수님은 그 모든 어떤 문화적 장벽, 제도적 개혁은 일단 논외로 처리하고 아무튼 유럽만큼 한다고 가정하면 또는 OECD만큼 한다고 가정하면 또는 일본만큼 한다고 가정하면 해가지고 실은 그냥 어떤 약간 그 어떤 평균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럴까요? 그냥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회적 저항과 제도 개혁 가능성 이런 거는 약간 논외 처리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점을 주긴 주죠. 그런 게 좀 있었고 또 하나는 다음 타임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이민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참 그 우리가 어떤 빛과 그림자라는 게 같이 있는 건데 코로나가 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마스크 산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유럽은 아예 마스크 생산 능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제조업의 기술 수준을 그 이제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 기술로 제조업 기술 네 개를 나누면 대한민국은 독특하게도 저기술 제조업과 첨단 기술 제조업이 공존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조업 자체가 교역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 싸움에서 밀리게 되거든요. 게 일반적이거든요. 교육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저부가 가치 제조업, 낮은 기술의 저기술 기반 제조업이 작동되었던 근본 이유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들을 저렴하게 썼기 때문이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쓰는 방식이 인권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은 저임금 이 노동이 가능했던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를 못 만드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일정한 정도의 노동인권이 보장된다고 치면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가 이런 저임금 저숙련 기반의 제조업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분들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거랑 맞바꾼 성격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직업 이동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어떤 그 왜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제도 이름 그러니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그런 그 어떤 이제 뭐랄까 그런 제도들 그런 걸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의 이민 문제는 그 저부가가치 인건비 기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잔류해 있는 거는 물론 남을 때는 다 갔어요. 이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으로 다 갔었던 거고 남아 있는 건 대부분 노동인권과 맞바꾼 거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노동인권을 개선하면서 그걸 잔류하는 방법은 실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어, 그리고 노인 노동력은 왜 높냐면, 그거는 뭐 제 좋은 불평등 후반부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60세 이상 노인 노동력이 지금 45% 가까이 되거든요. 60세 이상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전 세계 거의 1위에 가까워요. 근데 그거는 노인 노동력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연금 보장률과 상관관계가 높아요. 연금의 소득 대체율과 약간 반비례 관계라 그럴까요? 그거는 인구대역전이라는 책이 아예 도표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은 사회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점 이제 연금 제도가 성숙기가 돼가지고 그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연금 제도의 성숙과 고학력화랑 노인 노동력의 일정한 정도의 어떤 이게 뭐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만 그걸 올라가는 거는 이제 좀 서로 이렇게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일 것 같다. 그것도 반비례 관계일 것 같다. 그런 거이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방금 우리 단톡방에 올렸던 그 칼럼인데요. 다시 일본 정독인가 하는 책을 낸 그 일본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이창민 교수가 올린 칼럼이 있어요. 중앙일보 칼럼. 그 중앙일보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 우리나라에 그 가장 많이 오는 한국인 유학생의 순위가 1순위가 중국이고 2순위가 베트남이고 3순위가 일본이래요. 근데 일본 유학생의 증가율이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대요. 아마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K 문화, K-팝을 비롯해서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민도 두 종류 이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우리 민지용 씨가 잘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당선이나 유럽의 극우파 문제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갈등이 있는 이민, 그리고 문화적 갈등이 있는 이민은 결국은 우리나라랑 격차가 큰 이민이에요. 그게 이제 동남아라든가 뭐 몽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인 거고. 근데 또 하나는 그 노동시장 자체의 인구 부족으로 인한 이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민은 일종의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격차가 큰 이민이었다 봐야 되는 거죠. 그 가사 노동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이제 뭐랄까 어느 정도는 그 인건비 착취형 이민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같은 걸 하면서 아직 제가 정돈된 생각은 아닌데 일종의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다자주의가 소다자주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일본, 호주가 경제 규모가 좀 비슷한 나라거든요. 한국, 일본, 호주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고 저는 이제 중국의 부상으로 가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일본도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죠. 뭐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든가 등등.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한국, 일본, 호주의 노동시장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약간 비자 제도 같은 걸 포함해서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의 그 유학을 용이하게 하는 서로 상호협정.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오부치였나요?
그 김대중 오부치가 해가지고 한 게 그때 했던 게 문화 개방이었거든요. 우리 뭐 그 러브레터 같은 게 이제 그때 개방됐던 거 가지고 했던 건데 일종의 그리고 내년인가 언젠가가 그 내년이겠네요. 한일협정 60주년 1965년 이후에 이제 60주년이 되는데 저는 한국 일본이랑 또는 뭐 넓게 보면 한국 일본 호주까지 학업 그러니까 이 어떤 학업 교환 및 노동시장 교환 또는 취업 교환을 상호 문턱을 낮춰주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상품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게 FTA라면 약간 노동시장 이동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